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사 2차 민법을 강의하게 된 김지한 법무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본격적인 진도 나가기 전에 행정사 2차 민법을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떤 비중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의 체계를 안 볼 수가 없죠. 일단 민법은 총 5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편을 무슨 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거를 법, 예를 들어서 물권법, 채권법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편이죠, 편. 자, 일단 민법의 구성 책에 보시면 1편의 총칙이 나오죠. 즉, 익숙하실 겁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들으실 테니까 1차 시험 범위였죠, 총칙. 1편에 나와 있는 총칙 부분은 2편과 3편, 4편, 5편 어떤 편이든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을 모아서 앞에다가 붙여놨다, 묶어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어떤 편이든 적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편부터 5편까지가 이제 각각의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편이 물권 편이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2편과 친족, 상속 요 편들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인 2차 민법의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겹치지 않으니까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2차 민법의 시험 범위는 3편의 채권 편, 그 중에서도 채권편을 또 우리 조문 체계가 편장절로 쪼개져 있는데 그 편 중에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2장을 보시면 계약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죠? 즉, 채권에 대한 모든 것, 이 1장 계약 총칙에 있는데, 채권 총칙에 있는데, 이 부분은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양이 많은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즉, 채권과 채무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크게 보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3장, 4장, 5장이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채무의 발생 파트입니다. 이 부분 역시나 우리 시험 범위엔 들어가지 않고요. 온리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채권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크게 보면은 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이제 계약이라는 파트가 있고 계약 외 법률 규정에 따른 어떤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빼고 온리 계약만 우리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는 끝났죠. 민법 체계 중에서 민법에 구성된 이런 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3편 채권, 그 중에서도 2장 계약 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라는 파트, 이 장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보시면 또 계약은 편장절이니까 이제 절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1절의 총칙, 2절부터 16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전범위입니다. 여기 다. 자, 어쨌든 1절은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부터 16절까지는 민법의 15종의 전형계약이라고 하는 각각의 계약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다면 2절부터 16절까지는 각각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계약 총칙. 1절 부분은 우리가 줄여서 계약 총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계약 총칙은 계약의 기본적인 성립, 효력 발생, 그리고 그것이 끝나버리는 해제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측에서는 각각의 민법에서 정해놓은 각각의 계약에 대한 특수한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죠.
자, 먼저 제가 지금 별표를 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쳤겠죠.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파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2차 시험을 공부할 때는 물론 이제 전범위를 다 안고 가서 열심히 어떤 게 나오든 내가 잘 쓰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물론 초반에는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강도, 강약 조절을 내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빈출되는 파트 위주로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그리고 빈출되지 않는 파트는 약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좀 도와드리겠죠. 자, 어쨌든 먼저 어떤 내용인지 보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별표가 개수가 좀 다르죠. 네, 별표가 되어 있는 파트도 있지만 그 되어 있는 것들끼리도 개수가 다른데 자, 이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별표 개수에 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계약 총칙 파트는 성립, 효력, 해지 등이 골고루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인 테마로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조만한 어떤 부분, 점수를 구성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얘네들은 다 묶어가지고 별 2개니까 각칙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논점이. 왜냐? 양도 각칙이 훨씬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각칙으로 넘어오시면 이 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묶어가지고 계약 각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민법의 15종의 전형 계약이라고 합니다. 전형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민법에 정해져 있는 계약의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땡땡 계약이라고 할 때 여기에 없는 계약의 형태는 민법상 전형 계약은 아니고요. 비전형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각칙 중에서는요. 교환은 매매 밑에 나와 있는 절이긴 해요. 그런데 잘 나오지 않는 파트여가지고 증여와 같이 묶어가지고 썼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하나씩 보시면 증여계약, 교환계약, 매매계약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별 3개 매매입니다. 매매. 이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씩은 들어봤던 계약들이 그래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무와 시험이 아주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다 보니까 실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셨을 때 많이 보게 되는 계약 위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매매계약이 되겠죠. 매매계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 파트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매매는 양도 많고요. 어려운 논점이 많다 보니까 매매 계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죠? 이 대차 3종 세트 중에서 마지막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참고로요. 이 대차 3종 세트는 일부러 제가 묶어놨습니다. 대차,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3종 세트죠. 이 중에서요, 이들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임대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임대차의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대차는 빌려주고 일단 대차라고 붙어있는 계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빌려가고 그것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소비대차는요. 소비물로서 없어지는 거를 빌려주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으로 어떤 게 있죠? 돈이죠, 돈. 즉,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5만 원권, 내가 빌려준 바로 그 5만 원권, 그 일련 번호가 찍혀져 있는 그 5만 원권으로 다시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계약을 맺진 않죠. 그냥 동종의 동량으로 똑같이만 1,000만 원만 채워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물, 대체물을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소비물을 빌려주는 계약이다.
얘는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상일 필요도 없고 반드시 무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즉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자를 못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얘는 무상이 원칙이다. 자, 두 번째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와 임대차는요, 그 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와는 달리 반드시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됩니다. 즉 특정물에 대해서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의 그런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사용대차와 임대차. 객체는 똑같다.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무상. 즉 특정물을 빌려주는데 반드시 무료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공짜로 빌려줍니다. 그런 계약은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는 특정물을 빌려주지만 반드시 차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대차 3종 세트의 어떤 차이점들이었죠. 자, 그리고 요 임대차,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 임대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가 전범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도 그만큼 많고 암기할 것도 많습니다. 더군다나요, 우리 민법상 임대차만 시험 범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조문에다가도 써놨지만 민법상 임대차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요게 모두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각각의 내용별로 공통점도 있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될 겁니다. 요건 모조리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암기하셔야 되는지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그걸 실제로 암기하셔가지고 백지인 답안지에다가 쓰셔야 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자, 어쨌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암기를 꼭 해주셔야지 우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내려오시면 뭐 고용이라는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 별표가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도급입니다. 도급. 도급 파트도 우리 시험에서 좀 좋아하는 파트예요. 다른 시험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도급 파트가 2차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 시험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에서 도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 시험에서는 2차 민법 시험에서 도급 파트를 좀 좋아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상 도급 계약을 자주 접하게 되고 어떤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행정사가 해결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에서 도급 파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갈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려오시면 조합 파트. 조합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험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뭐 객관식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이든 그렇게 선호하는 파트는 아닙니다만 행정사 2차 민법에서는 조합 파트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2차 시험의 시험 범위이자 체계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출제 빈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올라가 보시면 조문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요 조문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민법 조문이 되겠죠. 우리 시험 범위를 조문으로 묶어놨을 때는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문, 민법 조문 527조부터 733조까지 이 부분이 바로 계약 총칙과 각칙을 이제 묶어놓은 파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써놓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얘는 임대차라는 파트 때문에 민법은 아니지만 소위 민사특별법이라고 하죠. 민법에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인 주임법과 상임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강의를 들으실 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법전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에 법령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아니면 어떤 구글, 어떤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다가 민법이라고 검색하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그 법률 조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화면이 뜨죠. 거기에서요, 내가 원하는 조문을 체크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조 한 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요, 편장절로 전체를 체크하면은 이제 쫘르륵 인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요, 이 부분만큼은 출력을 하셔서 좀 공부하실 때 꼭 옆에다가 펼쳐 놓으시고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 시험 과목이 전체가 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법을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조문이에요, 조문. 게다가 오픈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조문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지 않고 그냥 교재만으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문입니다. 조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문 숫자까지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개별적으로 조문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교재에 조문이 나와 있긴 하지만 좀 묶어가지고 조문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성, 그러니까 어떤 법의 근원이 되고 법의 해석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오로지 법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규칙이나 명령은 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지만 판례나 학설은 어떤 법을 해석하는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문이, 즉 법률 규정이 법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당연히 법의 구성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걸 변론으로 하고 법률 규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법률 규정이 제일 중요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판례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의 대비는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 그것을 해석한 판례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나머지 학설은요? 학설은 이제 교재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와 있긴 한데요. 학설은 언제나 여력이 되시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설로 어떻게 내가 점수를 따보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설이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그 조문을 해석할 때 이 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라고 첨예하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설을 다수설이라고 하고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을 소수설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다수설 혹은 통설이라고 불리우는 학설들을 가지고 이제 판례가 구성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학설이라는 파트는 여력이 되시면 내가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조문,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한 판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학설은 여력이 되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민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문은 준비물로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법전 같은 거 구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출력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조문에 그 파트의 의의와 요건, 구성 요건, 성립 요건들이 그 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 생조문, 날 것 그 자체로의 조문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걸 설명드리면은 이제 뭐랄까, 공부를 그동안 했던 게 정립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내가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즉 답안 작성법인데요. 이게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특히 민법 시험에서는 약수령과 사례형 두 가지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수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 약술하시오, 서술하시오 라는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얗게 무인 상태의 답안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유려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 마치 친구한테 편지 쓰듯이 아무렇게나 이 얘기 썼다 저 얘기 썼다 하면은 채점하는 사람도 참 난감할 테고요. 어디다가 비중을 둬서 채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안지라는 건 물론 어떤 형식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약수령 문제의 경우에는 목차를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 없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의 요건 효과입니다. 어떤 규정이든 어떤 법률에 대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게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법률상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선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요건이 갖춰졌을 때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법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수령 문제는 다른 목차 외우실 거 없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의의 요건 효과라고 목차를 잡고 써나가시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거 조문이 이 의의 요건 효과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문 날 것 그대로를 공부하시고 자주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특히 이제 교재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어떤 해설이 나와 있죠. 거기에 의의 요건 효과와 다른 목차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약수령 문제에 대한 해설인데도. 자, 그럴 때는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목차를 별도로 암기하시거나 아니면 난 목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내가 목차 암기를 할 여력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의의 요건 효과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도요. 결국은 의의 요건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다 들어가는 목차들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감이 좀 안 잡히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약수령 문제가 나왔다. 정의 먼저 내리는 의의, 그것이 일정한 법률 효과,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 세 번째,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 어떤 권리가 발생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례형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약수령이 더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례형을 조금 더 어려워하십니다. 사례형. 왜냐면 사례형 문제는 뭐냐? 가상의 사안이 나와요. 원래 행정사 시험 초창기에는 이 사례형이 사례 자체가 굉장히 짧고 단순했는데 시험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면서 아예 문제 자체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이 사례형이라는 건 가상의 어떤 사례를 주고 이걸 해결해봐라 라는 문제의 유형인데 자, 이 사례형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논점인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게 약술형과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약술형은 아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면 사례형은 논점을 던져주지 않고요. 우리가 그 사례에서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써야 돼요. 그 점이 약술형과의 두 번째 차이점이죠. 자, 어쨌든 개별적인 사례 문제는 제가 개별적인 파트 나갈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도 목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는 거의 정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형 문제는 첫 번째, 지금 이 사안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즉 쟁점이 되고 논점이 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첫 번째 서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랬을 때 을한테 해제권이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논점을 찾아서 로마자 1번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문제점 등의 목차를 써서 그 내용을 거기다 쓰는 거죠. 이러이러한 경우 갑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저 논점 찾았습니다. 라고 먼저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괄호치고 내용이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라는 어떤 논점이 나왔다. 그러면 해제권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겠죠. 마치 뭐처럼? 약술형처럼. 그러니까 로마자 2번 내용이라는 부분은 그 논점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쓰면 되고요. 제가 괄호치고 동그라미 1이라고 쓴 것은 이 내용과 똑같이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로마자 1번, 로마자 3번을 제외한 이 중간 내용 부분은 약술형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론을 적어주시고 이것도 당연히 의의, 요건, 효과로 쓰시면 되겠죠. 난 목차를 좀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목차대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때 갑이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됐으면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 점이 약술형과의 차이점입니다. 매듭을 지어야 돼요. 일반적인 론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갑이 이 사안에서 해제권이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답으로 풀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 사례형의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논점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일반론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본사안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정리하는 형태로 서술을 해야 되고요. 목차는 보통 논점의 정리 또는 쟁점의 정리,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일반론에 대한 내용, 즉 약술형과 똑같이 써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사안의 해결, 쟁점의 해결, 문제의 해결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 혹은 결론, 결어식으로 문을 닫는다, 정답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었고 즉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잘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 챕터 1번이죠. 계약 총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1절에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이라고 하면서 1번, 테마 1번에 약관과 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은 하나도 없어요. 자, 먼저 설명드릴게. 약관은 또 뭐냐?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특유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게 1번에 나와 있고 별 표시는 하나도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약관은 우리 민법이 아니라 약관 규제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그것에 앞서서 약관 규제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약관이라고 하는 계약의 형태가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테마 1번의 약관과 계약에 이제 별표가 일단 하나도 없다라는 건 출제가 된 적이 없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만한 파트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뒤에 나오는 파트 중에 뭐 별표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고 문제가 있는 파트도 있고 없는 파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빈출되는 파트이냐 아니냐로 나눠져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힘 빼고 보면 되겠죠. 저희가 1강에서 다루기 참 좋은 테마입니다. 자, 일단 1번의 약관과 계약. 이 약관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민법에 규정이 없고 약관 규제법, 정확한 명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제한을 받는 계약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관이 뭘까요? 우리 약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약관이라는 건 영수증 뒷면이나 아니면 어떤 버스표 뒷면이나 거기에 뭐 약관에 대해서 깨알같이 써져 있어요.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운동하는 곳, 뭐 운동장 이런 데 말고 헬스장이라든지 필라테스, 수영장 이런 데 처음에 등록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죠? 나와 계약할 때 다르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 때 다르고 그러지 않고요. 아예 프린트가 잔뜩 되어 있고 그걸 찢어서 거기에 서명만 하고 입력, 몇 개월, 이름 뭐 이런 것들만 별도로 쓰고 사인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계약의 유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일정한 자, 그 일정한 자는 대부분 경제적 강자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회사나 어떤 상행위를 하는 법인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먼저 잔뜩 만들어 놓은 어떤 계약서예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거래의 상대방은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죠. 잔뜩 뽑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부분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리 계약서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성했겠죠. 그런데 한편 그 거래 상대방은 그 깨알 같은 계약서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죠? 여기다가 3이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다 이름 쓰시면 되고 여기다 서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즉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조금 불합리한 계약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이라고 하는 계약의 형태의 경우에는 민법만으로는 규제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관 규제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약의 형태이고 민법엔 없지만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그래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핵심 이론 보시면 자, 공부하실 때 첫 강의니까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목차가 로마자 1번에 약관의 의, 로마자 2번에 약관의 편입 통제, 로마자 3번에 약관의 해석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원칙적으로 약관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목차로 쓰면 된다라고 라인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목차에 힘을 못 쏟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의, 요건, 효과에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 보시면 로마자 1번에 약관의 의, 1번 약관의 개념. 자, 약관이란 약관 크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우리가 이 두 줄을 예를 들어 외운다라고 칩시다. 첫 번째 강의니까 제가 좀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약관이란 약관 규제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혹은 약관에 대해 서술하시오라는 어떤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약수령 문제가. 그랬을 때 약관의 개념 요 두 줄을 통으로 외우시면 참 좋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다 보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약관뿐만 아니라 뒤에 외울 게 산더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헌 그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걸 통째로 그대로 베껴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외워가지고 답안지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죠. 키워드. 채점을 하는 사람은 이걸 이 사람이 그 정의 그대로 혹은 요건 그대로 빼다 박았냐 이걸 보지 않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들어갔냐 이걸 보고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이면 두 줄, 다섯 줄이면 다섯 줄 그걸 내가 똑같이 옮겨 쓰겠다. 이런 욕심은 애초에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암기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쓸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즉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이 수백 부의 채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똑같이 써져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동그라미 치세요, 괄호로 묶어주세요, 형광펜 치세요, 밑줄 쳐주세요, 뭐 강조 표시해주세요, 별표 쳐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심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키워드. 그거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약관의 개념에 대해서 쓸 때도요. 여력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여력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한 두 문장에 5개를 쳤어요. 그러면 5개를 전부 다 쓴 사람이 제일 고득점을 하겠죠. 그런데 난 생각이 안 나서 단어를 3개를 똑같이 쓰고 2개는 유사하게 썼다. 그러면 아까 고득점한 사람보다는 5개를 정확하게 쓴 사람보다는 적은 득점을 하겠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개념을 이해했지만 키워드 5개 중에 5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내 식대로 두루뭉술하게 서술만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채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는 거 그리고 밑줄 쳐드리는 거 그런 부분 위주로 많이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1. 약관의 개념. 우리가 약관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식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자, 괄호로 2개 묶겠습니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 여기 괄호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여러 명의 상대방 괄호로 묶어주시고 뭐죠? 이게 2가지의 키워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즉 약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약관이 뭐냐라고 할 때 써야 되는 거. 거래 상대방과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2명이 있는데 일방 당사자는 뭐라고요? 1명이고요. 나머진 여러 명이래요. 제가 아까 헬스장, 수영장 예로 들어드렸죠. 1명이 이만큼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찢어가지고 계약 상대방에게 한 부씩 나눠주죠. 그런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식으로 생기진 않았죠. 개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용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도 하고 서명도 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약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일정한 형식 밑줄, 정형적으로 아예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죠. 일정한 형식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약관에서 포인트.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미리 마련 동그라미. 즉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부터 합의해서 씁시다가 아니라 미리 잔뜩 마련했다라는 거죠. 즉 거래 당사자가 있을 때 한쪽은 1명이고 다른 한쪽은 여러 명이고 미리 만들어 놓은 정형적인 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의 계약을 약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약관 규제의 필요성 옆에다가 입법 취지라고 써주세요. 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정식 명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것에 대한 제목이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왜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에 대한 내용이다. 입법 취지라는 거예요. 입법 취지. 경제적 약자 보호 밑줄 쳐주시고 그 옆에 실질적 자유보장 밑줄 쳐주시고 이해 가시나요? 즉 상대적으로 이 계약서를 만든 쪽은 상대적으로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법인이고 회사고 상거래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으니까 경제적 강자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그 거래 상대방은 상대적으로는 경제적 약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상대방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 분명 자기들 유리하게 계약서를 썼을 텐데 그게 무조건 계약, 사적 자치의 원칙, 니들끼리 계약한 거잖아 라는 것을 기준으로만 평가하면은 경제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실질적 자유를 보장,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워요. 누가 거기다가 사인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자유는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계약해 주지 않으면 나랑 계약을 안 하겠대요. 난 이 헬스장을 다니고 싶은데 포인트, 한 3포인트, 4포인트 되는 글씨로 환불 규정이 있는데 환불을 거의 못 받는 식으로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다 사인하시고요.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사인을 해서 내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에 약관의 편입 통제라고 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약관을 넣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 통제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2번에 약관 편입의 요건, 우리 로마자 2번 내용 쓰실 때는 요 2번을 쓰시면 됩니다. 2번에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무슨 얘기냐면 약관에서 만약 거래 상대방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계약서니까 알아서 읽어보시고 여기다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한 번 더 명시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약관규제법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육센터에서 계약할 때 반드시 속사포처럼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명시 설명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이게 대표적인 약관인데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서명하기 전에 뭘 하죠?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자필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분쟁이 생긴 걸 대비해서 자필로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서 양가로 1번을 보시면 명시 설명의 대상, 그 깨알 같은 약관을 모두 다 명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특히나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 밑줄. 이 부분은 약관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헬스장 계약을 체결하면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뭐예요? 당연히 이용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우리 고객한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환불 규정 같은 게 중요한 거겠죠. 자, 보험이라면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어느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와 못 하는지 혹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명시 설명의 방법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가 없죠. 한 줄로 돼 있는데 후반 부분을 보시면 가볍게 밑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그러니까 좀 약관규제법 자체가 좀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에 대해서는 법적 쟁송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 법률 규정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사법부에서 이거는 이 사안에선 이렇게 해야지, 이 사안에선 이렇게 해야지, 이 사안에선 이게 중요한 사항이지, 이 사안에선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 라고 해석하기 바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의 별표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우리가 2번의 내용을 적시할 때 양가로 3번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업자는 즉 그 약관을 만든 사람이겠죠. 사업자는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지만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랬을 때 아예 무효로 보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진 않고요. 이걸 유효하다라고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을 오히려 무효라고 본다면, 아예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자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면적으로, 즉 전면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사업자는 니들이 빼먹었으니까 유효하다라고 약관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양가로 3번 내용은 반드시 사업자와 고객으로 나눠가지고 쓰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로마자 입증 책임 양가로 4번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사업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밑줄 입증 책임 밑줄. 즉 무슨 얘기냐? 저 이거 명시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라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법률적으로 쟁송이 생겼을 때 사업자. 즉 명시 설명 의무 위반자.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의무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못 들었습니다. 라고 고객이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자필로 명시 설명 들었습니다. 명시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었습니다. 해약 환급금 없다라는 내용 잘 고지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필로 쓰게 하죠. 나중에 쟁송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위해서 근거로 남겨놓는 겁니다. 로마자 3번에 약관의 해석의 원칙 보시면 1번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서는 똑같은데요. 이 사람은 나랑 싸우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이 사람은 나랑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불리하게 해석해주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된다. 첫 번째 줄에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볍게 밑줄 쳐주시고 자 2번이 해석의 원칙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 불명확 동그라미. 즉 계약을 체결했어요.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그걸 판단하는 사법부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칙이 뭐라고요? 불명확하면 사업자한테 불리하도록 해석하자. 그 말인즉슨 애매모호하면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자라는 원칙입니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옆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밑줄. 자, 그리고 3번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계약 체결할 때 특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특별한 약정인 그 특약을 우선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른 합의 밑줄. 그 옆에 그 합의가 우선 밑줄. 약관에는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나가실 때 환불 받으실 때 얼마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겁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고객과 특약으로요. 별표 쳐가지고 근데 이분이 만약에 나가실 때는 얼마 드릴 거예요. 라는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특약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계약이 그렇습니다. 4번 신의 성실의 원칙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어쨌든 첫 번째 테마는 1강에 공부하기 딱 좋은 가벼운 내용의 테마였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체크한 부분 위주로 안보고 한번 써보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모든 강의, 특히 이제 민법, 저랑 하시는 이 민법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번 교재를 보시고 문제 풀어본 거 혼자 풀어보신 다음에 안 보고 써보시는 연습을 한 번쯤 하셔야 됩니다. 그냥 책 덮으시고 나 강의 들었으니까 오늘 공부 접을란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책 덮고 백지에다가 오늘 들었던 내용을 써보시는 거예요. 목차도 쓰시고 내용도 쓰시고 아까 동그라미 쳤던 부분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답안에 쓸 수가 없어요. 1차와 다른 점이 뭡니까? 1차는 U에서
유에서 유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난 골라내기만 하면 돼요. 여우처럼. 그렇지만 2차는 어떻죠? 그냥 백지에 내가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글쓰기라는 것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고 조금 쉬우실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내가 글쓰기에 좀 담을 쌓고 살았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 한자도 안 써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닥쳐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안 보고 써보셔야 돼요. 안 보고. 그래서 약관규제법도 내용이 워낙 적고 지금 교재도 듬성듬성 키워드도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2강은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2강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강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